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어릴 적 고아원에 버렸던 엄마의 지속적인 돈 요구에 응하다가 얼마 전 시원하게 잘라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어찌 이런 짐승 같은 엄마가 다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사는 50이 된 여자입니다. 딸 하나 있고요. 내성적이고 순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일신사라는 채널이 진솔하고 다양한 사연을 많이 읽어주길래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8살 때 이혼을 하셨는데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다가 경제력이 없어 저를 데리고 도저히 살기가 힘들다고 미안한데 시설에 가서 잠시만 살고 있으면 엄마가 얼른 돈 벌어서 데리러 온다고 하시면서 시설에 맡겼어요. 고아원의 생활은 참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은 많았고 그 중에서도 나이 많은 언니들이 가끔 나이 어린 여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했는데 원장 수녀님에게 이르면 넌 끝이야 라고 협박을 해서 조용히 입을 닫고 살아야 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면서 말이죠. 여러 명의 아이를 생활지도사 선생님이 담당하셨는데 저를 담당하시는 생활지도사 선생님은 많이 엄격하셨어요. 식사도 씻는 것도 시간에 맞춰야 했고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고아원은 4층이었는데요. 계단 벽에는 온갖 저주의 말과 끔찍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바로 자신을 버린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연말에는 각종 정치인 봉사단체에서 고아원을 후원한다고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미화를 한다고 철수세미에 독한 세제를 묻혀 낙서와 그림을 박박 닦아 지원해야 했어요. 그렇게 고아원은 아무 일 없이 사랑 속에 지낸다는 분위기를 연출해냈고 연말이 지나면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은 다시 부모를 그리워하며 증오하며 다시 벽에 자신의 마음에 품은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가 1년에 한 번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가겠다던 엄마는 자꾸만 올해까지만 참아 미안해 땡땡아 여기서 얌전히 생활해야 한단다 라고 저를 달래고 가셨어요. 어떤 해에는 엄마가 오지 않았어요. 믿을 사람이 엄마밖에 없던 저는 매일매일 엄마가 나를 이 지옥 같은 고아원에 데리고 나갈 날만 그리워하며 말썽 부리지 않고 순하게 착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힘이 없었으니까요. 후원인이 오는 날이면 예쁘게 보이려고 재롱을 떨며 공연을 했어요. 중학교 때 저는 보영이라는 학교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같은 반 친구였는데 예쁜 외모에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보영이는 친구가 많았지만 고아원에서 산다고 수줍게 고백하던 저를 아무 편견 없이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잘 대해주었습니다. 하루는 보영이네 집에 놀러 갔어요. 보영이네 집은 4남매인데 맨 위로 K대에 다니는 수제 오빠가 있었고 연년생인 똑똑한 언니, 인형같이 예쁘고 착한 선영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선영이는 어찌나 착한지 저를 보고 반겨주며 언니 또 놀러와 라며 상냥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저와 이야기도 잘했고요. 보영이네 아빠는 서울 중심지에 있는 대학의 사범대학 교수님이셨고 어머니는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었어요.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언제든 놀러오라고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남매가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이 어찌나 부러웠던지 보영이와 놀고 고아원에 돌아온 날에는 매번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다른 형제는 없지만 보영이네 집처럼 평범하게 엄마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보영이는 제가 사는 고아원에 몇 번 놀러와서 함께 몰래 라면을 끓여 먹은 적이 있어요. 저도 보영이네 집에 몇 번 더 놀러 갔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보영이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내던 고아원은 옷살돈은 좀 넉넉히 주는 편이어서 새 옷은 나름 잘 사입고 다녔어요. 저는 문학을 좋아해서 고전문학 책을 사서 읽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제 자랑이라 좀 뭐하지만 성적도 좋은 편이라 고등학교 때 부반장에 선출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담임선생님이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부반장이 될 수 없다고 선거를 다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언니들에게 이유 없이 종종 맞으면서도
올해까지만 참으면 엄마가 날 데리러 올 거야 라는 희망으로 참고 살았는데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쟤 고아원에 산대 라며 수군대고 이제는 선생님까지 저를 대놓고 모욕을 주니 정말 서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런 담임 때문에 저는 더욱 성공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립시설에서 살게 되었는데 전문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중퇴를 하고 일본어 공부를 해서 일본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하게 되어 일본으로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벌었냐면 남대문 시장에서 도매로 물건을 많이 떼와서 일본에서 비싸게 팔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한국에 돌아와 쉴새도 없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여행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일산에 있는 빌라 한 채와 24평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산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다들 아시죠? 그러다가 엄마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 돈을 관리해준다는 핑계로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다시 엄마와 왕래하니 너무 기쁜 마음에 엄마를 믿고 제 모든 경제권을 엄마에게 일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야금야금 빼서 다 쓰더군요. 하지만 엄마를 다 믿은 저는 빌라와 아파트를 팔아 엄마가 요구하는 돈을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정말 바보 같죠? 어렴풋이 제가 7살 때 기억이 나는 일이 있는데 동네 할머니가 밤에 저희 집에 찾아와 엄마에게 이 환양년아 라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생각해보니 엄마의 삶이 어땠는지 짐작이 갑니다.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탤런트 이땡땡 씨를 닮은 엄마는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꾸미는 데 드는 돈은 아끼지 않았어요. 자신이 무슨 강남 사모님인 줄 알고 살았죠. 엄마는 엄청 사치스럽고 낭비벽이 심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돈을 요구해서 다 뺏어서 쓰고 다시 돈을 벌어 놓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또 연락을 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제게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부자 남자친구와 사귄 적이 있어요. 남친이 명품 반지 시계를 여러 개 사줬습니다. 집에 두고 번갈아가며 착용했는데 엄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그 선물들을 다 들고 나가 팔아서 쓰셨습니다. 저는 33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는 마음에 드는 한복이 있는데 700만 원이라며 돈을 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연예인처럼 예쁘시기는 하지만 딸 결혼식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된다고. 신랑과 내가 맞추는 한복값이 200이 안 되는데 엄마에게 그런 큰 돈을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싸구려 한복을 맞출 수는 없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뒤늦게 연락이 된 엄마는 저에게 당연하게 뻔뻔하게 돈을 요구했고 저희 딸 돌잔치 때도 엄마가 비싼 옷을 사달라고 요구하셔서 냉정하게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재혼해서 사시는데 제가 20대 때 호적 등본을 떼보니 주소가 나와서 집에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저와 살 때는 저희 집이 좀 부유한 편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초라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훗날 저에게 요양원비를 요구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참고로 엄마는 재혼은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데 강남구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강남은 독거노인 지원금이 빵빵하다더군요. 저는 남편이 신혼 때부터 집에서 주식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크게 돈을 벌지도 크게 손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5년 전부터는 주식을 끊고 정신 차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대학을 휴학했었는데 복학해서 전문학사를 딴 뒤 사이버대학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종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거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쿠팡 캠프에 가서 물류 작업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현재 주 4회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치매 할머니 간병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수발 들다가 쪽잠을 자고 있어요. 개인 요양사라 일당은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제 인생 이야기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떤 소설을 읽더라도 제 이야기보다는 수위가 약할 듯 합니다. 성인이 되고 왕래하기 시작한 엄마는 저의 악착 같은 근성을 이미 알아보시고 돈이 될 물건은 이미 다 가져가셨고 요즘도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치매 할머니 댁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아 제 딸을 챙길 여력도 없어서 남편이 딸을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 마음 아픈데, 이런 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치장만을 위해 저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보영이라는 친구가 상담 심리학 박사인데요. 저희 엄마의 성향은 나르시시스트와 연극성 장애 같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현재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저는 힘들 때마다 보영이를 찾아 제 이야기를 풀어놓고 친구는 제 말이 끝날 때까지 들어주었고, 지금도 그 친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고아원에서 살게 한 엄마지만 그래도 제 유일한 생물학적 끈이니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는데, 돈 주는 호구로만 보시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달 초에 엄마가 또 500만 원만 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로 그 큰 돈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세상에 다단계의 물건을 사려고 한다더군요. 바르면 성형이 되는 땡땡땡이라는 회사 제품인데, 성형외과에 가서 칼을 대지 않아도 그 제품을 바르고 보톡스를 맞은 얼굴이라도 독소를 다 뿜어낸다, 리프팅이 돼서 얼굴이 작아지고 피부가 해해지고 광이 나는 제품이라고. 엄마가 이 미모에 그런 화장품을 바르면 더 예뻐지지 않겠냐고 들떠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초기 비용이 5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얼른 사서 쓰고 효과 보면 너도 가입해서 쓰고 같이 다단계 사업하자고 하더라고요. 듣는 내내 기가 막혔어요. 엄마가 돈을 다 뺏어가고 단돈 100원도 갚은 적이 없는데 저는 생활비가 모자라 인터넷에서 샘플을 사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 당당하게 이제는 다단계 제품을 살 테니 500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제 인내심은 여기서 바닥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나 엄마랑 다시 왕래해서 너무 기뻤어. 엄마가 내 시계, 반지, 돈 다 가져가도 나는 젊으니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숨가쁘게 일만 하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나한테는 우리 땡땡이도 있잖아.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엄마가 자꾸 돈을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땡서방 보기도 이제 창피하고 면목이 없어. 내가 집에서 얼마나 기죽어 사는지 알고는 있어? 엄마,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8살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를 고아원에서 살게 하고 올해 말에 데리러 온다는 말을 반복해서 엄마라는 희망만 품고 엄마만 기다리면서 그 지옥 같은 고아원 생활을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이제 나를 돈 버는 기계로만 여기다니 너무 화가 나. 엄마, 나 이제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싶어. 다시 생각해보니 엄마랑 연락하지 않고 살았다면 나는 일산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었을 거야. 아마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런 내 앞길을 막은 엄마는 내게 미안한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 나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할래. 엄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와 그렇게 전화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엄마에게 연락이 오질 않네요. 엄마가 정신 차리고 형편껏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럽고 기막힌 제 이야기를 풀어놓으니 어깨에 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보따리를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 앞으로 남편과 제 소중한 딸만 보며 행복하게 살려고요.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썼는데 악플을 쓰신다면 저는 못 견디게 비참할 듯합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악귀 같은 엄마네요. 딸을 버렸다가 딸의 외로움을 이용해 돈을 빼먹는 엄마가 다 있나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이와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일신사가 늘 응원할게요. 어릴 적부터 의지할 곳이 되어준 친구분께 제가 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